자,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는 규정들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 이걸 외우시려면 까다롭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잘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임산부, 첫 번째로. 임산부하고 18세 미만자. 물론 18세 미만자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있죠. 그럼 이렇게 쓰겠습니다. 제목을 여성 등 이제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규정들이 있어요. 요 사람들 잘 생각해보면 임산부 속에는요, 현재 임신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출산은 했지만 아직 1년 이내인 사람이 있습니다. 뭐 18세 미만자에는 이제 남자나 여자나 다 들어가죠. 이 경우에는 도덕상,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종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임산부가 아닌, 그죠?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그런 여성이 있을 수 있죠. 이런 분들은 이제 도덕이란 말은 좀 빠지고 보건상 위험한 또는 유해한 업종 중에서 이제 임신이나 출산에 지장을 주는 그런 업종에는 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출산에 이제 유해하거나 아니면 위험한 출산 기능에 이런 경우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건 아예 사용 금지야 이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 고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고용을 하기는 하지만 야간이나 휴일금 이 야간 근로나 휴일 근로를 제한하는 수가 있어요. 제한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18세 이상인 경우는 일단 18세 이상이다. 18세 이상인 여성이라고 되어 있죠. 여성. 예, 이분들에는 이제 뭐 임신을 하거나 출산 후 1년이 되거나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일단 18세 이상 여성은 야간이나 휴일 근로를 시키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 이걸 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으면 되면 틀립니다. 이제 동의만 있으면 돼요. 실제로 제가 옛날에 근무할 때도 보면은 이제 휴일에도 일요일에도 여성들 당직 근무하러 막 나오죠.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요 사람들이 다시 또 등장해요. 임산부 그리고 18세 미만자. 이렇게 되면 좀 까다로워요. 이 경우는 이제 근로를 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야간 근로나 휴일 근로를 시킬 수 있는데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되고요. 인가. 여기 다르죠? 인가가 있어야 되고. 다만 이 경우도 무조건 인가만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으면 되고, 네. 그리고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것이 임신 중에 있는 사람 있죠? 임신 중에 있는 사람은 명시적으로 청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이걸 싹 임신 중에 있는 사람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 이제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그리고 시간 외 근로 나오죠. 시간 외 근로. 요거는 특히 이제 산후 1년이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들은 그 정규 시간 이외에도 시간 외 근로를 시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일 2시간. 1일 2시간. 그 다음에 일주일에는 6시간. 그리고 1년에는 150시간 이내에서 해야 됩니다. 이내. 그러니까 이걸 초과하면 안 됩니다. 이런 숫자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150시간, 이거 뭐 180시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임산부에 보호해가지고 임신 중에 있는 사람, 자 출산 전후 휴가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출산한다. 출산 전후에 걸쳐가지고 90일 최소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출산 후에는 45일 이상을 여기다가 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야. 그렇죠? 그게 이제 고려하고. 두 번째는 그 분할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요 90일을 출산 전에 어느 때라도 이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박스 안에 보면 요게 이제 세 가지 경우가 나오죠. 과거에 유산이나 사산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요 출산 전후 휴가를 신청할 당시에 40세 이상이 되는 여성. 네. 그리고 진단서가 있는 여성. 예. 그러니까 사산이나 유산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 기타 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출산 전후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이다. 출산 전후 휴가나 이런 그 유산 사산 휴가 있죠. 여기서 60일은 유급이라는 점. 그리고 임신 중인 경우는 시간 외 근로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지금 산후, 그러니까 출산한 다음에 1년 이하인 경우는 어때요? 시간 외 근로가 가능하죠. 다만 이제 시간에 제한은 있는 것인데 임신 중일 때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야. 네. 그리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쉬운 직종으로, 쉬운 업무로 전환해야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쉬운 업무로 전환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임신 중인 경우에 나오죠. 저기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산후 1년 이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휴가가 끝났죠. 마지막으로 출산 전후 휴가가 종료가 되면은 종전의 업무에 복귀시키거나 아니면은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보장되는 그런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돼 있어요. 복귀시켜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 복귀시키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자, 8번. 이제 재해 보상과 관련되는 것이에요. 재해 보상. 재해를 당했다 이거죠. 일을 하다 보면 공장에서 다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질병을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요양 보상 나오죠. 요양. 네. 이렇게 질병이나 재해에 걸렸을 때 사업주가 보상해 준다 이거야. 사업주가. 네, 요양 보상. 사업주가 그 치료비를 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양하는 동안에 또 일을 쉬게 되니까 휴업 보상도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휴업 보상. 네. 그런데 요거는 평균 임금의 100분의 60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전 시간에 그 휴업 보상 한 번 나왔었죠. 휴업 보상 나왔는데 이때는 이제 사용자가 귀책 사유가 있을 때 휴업 보상. 이거는 평균 100분의 70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걸 잘 비교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장애 보상이라고 있을 수 있어요. 장애 보상. 자, 이렇게 요양을 했는데 이제 치료는 끝났어. 치료는 끝났는데 여전히 신체에 장애가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또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여기는 그 우리 법에요. 1에서 14등급까지 쭉 정해놨습니다. 그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그래서 그 날짜 1등급은 뭐 1340일, 14등급은 51분. 그죠? 요 일수별로 곱해가지고, 그러니까 평균 임금에다, 이 사람의 평균 임금에다가 요 일수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업 장애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휴업 보상과 장애 보상에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안 줄 수도 있다 이거죠.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질병이나 재해를 얻었어. 부상이나 질병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 과실이라는 점이 노동위원회로부터 인정을 받았을 때 이 세 가지 요건이죠. 노동위원회 인정받으면 되는 것이지. 이거 뭐 당사자의 협의로 한다 이런 말을 하면 틀립니다. 그리고 유적 보상은 다 암기상이에요. 이 유적 보상은 1001분입니다. 1001분. 그 평균 임금의 1001분을 유족에게 준다. 그런데 사망한 후 지체 없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뭐 사망한 후 14일 이내 준다. 그럼 틀립니다. 그 다음에 장의비도 있죠. 장례비 요거는 91분이라는 점. 일시보상이 있어요. 일시보상 한 번에 보상해 준다는 건데 자 보십시오. 이 사람이 지금 요양 들어갔어. 근데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2년이 지나도록 이제 완치될 가능성이 없다 이거야. 그러면 이 양반이 평생 누워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럼 사업주가 평생에 걸쳐서 계속 지금 보상해 준다는 건, 그러니까 책임을 부담한다는 건 너무 가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일시보상 줄 수 있습니다. 1341분을 한 번에 줄 수 있다. 그러면 사업자는 이제 모든 보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1340은 아까 저기 그 1등급에 해당하는 날짜입니다. 분할 보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제 나누어서 보상한다는 건데
어떤 것이 분할 보상 가능하냐 가능하잖아. 잘 판단해 보세요. 이런 거는 지금 요양을 받아야 되니까 치료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으니까 나눠서 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때 계속 줘야지. 그 다음에 휴업 보상도 쉬고 있으니까 이걸 또 나눠서 주면 안 됩니다. 쉬는 데 따른 특별한 보상이니까 줘야 돼요. 근데 요거는 이제 분할 보상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족 보상, 이것도 분할 보상해 줄 수 있어요. 1001분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너무 많다. 그러면 이제 나눠서 줄 수 있어요. 요 장의비라는 건 아니 장례를 분할 보상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빨리 장례식을 거행해야 되는데 이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일시보상, 이거 분할 보상할 수 있어요. 요 세 가지가 분할 보상의 대상.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상 청구권은 이건 당연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 이거 양도를 압류하지 못합니다. 자, 9번에 취업 규칙 나옵니다. 취업 규칙이라 하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근로조건 내용들이에요. 요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사용자가 합니다. 그런데 신고한다는 점. 자, 허가가 아니라는 점 조심하세요. 이제 신고만 하면 됩니다. 취업규칙. 그리고 요거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절차를 보시는데 원칙적으로는 노조나 그 다음에 그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면 돼요. 의견 청취. 자, 아까 첫째 시간에 뭐 근로자 대표 이야기가 나온 적도 있었죠.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서면 합의한다. 어디서 나왔는데 이건 또 이번에는 또 대표자는 얘기가 없어요. 또 이렇게 그 취업 규칙은 또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불리할 때. 이 내용이 근로자에게 종전의 취업 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형태로 바뀔 경우에는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감급 제재 규정이 있어요. 근로자가 뭘 잘못해가지고 회사에 손해를 끼쳐서 월급을 일부 깎는 제재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취업규칙에서 정한다 하더라도 여기엔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을 하더라도, 자, 그러니까 감급 월급을 깎더라도 1회가 일일 평균 임금액, 그죠? 임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내야. 그 다음에 이것이 1임금 지급기. 가령 월급이다 그러면은 한 달 월급을 말하죠. 한 달 월급 총액의 10분의 1을 넘어서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 볼까? 1월 달에 이제 1일에 평균 임금이 6만 원이다. 그다음 어떤 근로자가 1월에 뭐 200만 원을 받는다. 이럴 수가 있죠. 그럼 이 근로자, 갑이라는 사람 근로자가 만약에 2월에 감급 제재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1회에 6만 원의 2분의 1이니까 3만 원 범위 내에서 받아야 됩니다. 이제 감급을. 그 다음에 이제 총액이 바로 요거 200만 원 이내 10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20만 원이죠. 200만 원에 10분의 1이니까 20만 원 범위 내에서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받는다고 했죠. 2번. 그러면 이 사람은 3만 원 곱하기 2회 해가지고 6만 원. 6만 원을 감급당한다 이 말이에요. 6만 원은 20만 원 범위 내에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면 이제 단체 협약 준수가 나오는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미 요거 피라미드 생각나시죠? 맨 위에 단체 협약이 있고 그다음에 취업 규칙이 있고 그리고 근로 계약이 있잖아요. 취업 규칙이 지금 단체 협약에 위반하면 무효다라는 것이에요. 네. 무효라는 말 기억하세요. 무효다. 그러니까 무효라는 거지. 이걸 노사 간에 뭐 합의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무조건 무효예요. 됐습니다. 이제 제2장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제3장.
남녀 고용 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네, 이렇게 됐죠. 제가 편하게 그냥 남녀 고용 평등법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 이 법에서 말하는 차별이란 뭐냐가 거기 나와요. 이제 그 두 가지로 정리가 되고 있는데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건데 혼인 여부, 그죠? 그 다음에 성별, 그 다음에 이제 가정에서의 위치, 가정에서 뭐 남편이냐 부인이냐 여기에 따라서, 네, 그죠? 그 다음에 뭐 이 사람이 임신했느냐 아니면 출산했느냐, 자 이런 걸 이유로 해가지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이나 근로 조건 등에서 차별하면 안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되죠. 그리고 이제 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사용자 측이 증명을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거 만약에 이게 차별하지 말라고 했는데 혹시 동일한 조건으로 남자와 여자를 동일한 조건으로 채용하거나 근로 조건을 한다 하더라도 혹시 이것이 이로 인해서 특정성이 현저하게 불리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렇죠? 남자와 여자를 동일하게 했는데 오히려 그 때문에 여성에게 특별히 불리한 결과가 나타나는, 그러면 이것도 차별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다른 조건, 첫 번째는 다른 조건이고 이건 동일한 조건에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첫 번째로 이제 그 일 자체가 직무의 성격 자체가 이것이 뭐 꼭 여성이 필요한 직무가 있을 수 있고 남성이 꼭 필요한 직무가 있을 수 있죠. 직무. 그 다음에 특히 여성에 있어서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신이나 출산이나 아니면 수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특별히 한다.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고용을 개선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임시적으로 잠정적으로만 어떤 특정한 성을 우대하는 정책을 펼 수가 있어요. 요 세 가지는 괜찮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한다는 말이 나와요.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을 교육한다. 예방 교육.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건데 일단 1년에 1회 이상입니다. 연 1회 이상은 꼭 실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내용들을 교육하겠어요? 성희롱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지. 그리고 이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조치 기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절차, 그리고 피해자가 고충을 호소했을 때 그 고충을 상담하고 이제 구제하는 절차 이런 것들을 교육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요, 교육 방법인데 교육 방법을 반드시 뭐 강당에다가만 모아놓고 하는 방법을 꼭 취해야 되는 건 아니고 직무 연수 아니면 뭐 조회, 그 다음에 회의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교육, 컴퓨터 등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으로 해도 돼요. 다만 거기 그 단서 조항을 잘 보십시오. 단순히 그 내용을 내용 홍보물을 게시한다거나 아니면 전자 이메일로 보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러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단 예외가 있는데 단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한 경우가 두 가지가 있죠. 거기 보시면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업체들. 그리고 모두 같은 성, 모두 동일한 성. 동일한 성 맞죠? 자, 동일한 성. 그러니까 모두 사업주나 근로자가 전부 남성이나 아니면 여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때는 이런 예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정확히 다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요, 출산 전휴휴가 나옵니다. 또 출산 전휴휴가 배우자 휴가.
출산 전휴가가 아까 근로기준법을 할 때 우리가 배웠었죠. 요거 이제 다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게 출산 전휴가는 통상임금.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으로 충당한다는 점도 알아주세요.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 그 다음에 이 배우자 출산휴가가 있어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3일 이상에서 5일까지 이렇게 줍니다. 근데 요거 최초의 3일은 유급으로 한다는 점. 과거에는 이제 무급이었는데요. 요거 유급. 최초의 3일은 유급. 그 다음에 3일에서 5일 숫자 알아두시고,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그 아이가 출산한 후에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됩니다.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뒤에는 이제 청구할 수 없어요. 자, 육아휴직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아이를 기르는 경우에 휴직받는 거지. 출산 전후 휴가를 받고 그냥 직장에 복귀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기르겠다 해가지고 휴직을 계속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하느냐? 여기에 만 8세 이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이 날짜가 계속 지금까지 몇 번 법이 개정되면서 늘어났어요. 지금은 이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허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허용해야. 뭐 허용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다. 허용해야 한다. 다만 예외도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이 육아휴직은 예외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그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로부터 1년 미만 근로자들 있지? 네. 그러니까 채용된 지 1년도 아직 안 돼 있는 사람은 이제 이런 혜택은 안 주고요. 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배우자가 현재 따로 육아휴직을 받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 중에 한 사람만 받으로 돼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밑에 보면 1년 이내로 한다. 육아휴직은 1년 이내 다 암기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육아휴직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그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육아휴직하고 이제 직장에 복귀했을 때 종전의 업무로 복귀시키거나 아니면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받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근속기간에도 포함시켜야 된다는 점. 이런 것의 의미는 근속기간은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뭐 퇴직금 산정하거나 아니면 연차 유급 휴가를 줄 때 계속적으로 얼마만큼 근속했냐 근무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게 그 날짜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따라서 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일 안 했죠. 이 사람 집에서 있었는데 그러나 근속한 것으로 포함시킨다는 점. 어때요? 이런 것이 이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육아휴직을 아예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직장에 아예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5번처럼 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근무는 하되 근무 시간이 짧은 거야. 그러니까 육아휴직 대신에. 그러니까 육아와 근무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5에서 30시간 주당입니다. 일주에 15에서 30시간 이내에서 정해집니다. 근로시간이 그래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1년 이내. 이건 육아휴직하고 똑같죠? 네, 마찬가지로 이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했다고 해서 해고나 불리한 조치를 취하면 안 되도록 돼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복귀시킬 때 네, 동일한 직무 또는 동일한 임금 수준의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단 말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요 시간이 되는데 혹시 그 직장의 사정에 따라서 연장 근로를 시킬 수 없을까? 네, 12시간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시간 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이제 연장 근로는 가능해요. 다만 명시적으로 청구했을 때, 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했을 때. 시험 문제에서 말이죠.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를 하면 그 근로시간에 제한 없이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그럼 잘못됩니다. 왜냐하면 연장 근로 하더라도 주 12시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그 박스가 하나 나오는데 그 형태
조금 전에 육아휴직하고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거죠. 아예 휴직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단축하는 방법이 있으면 첫 번째는요. 요거만 1회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야. 한 번만. 그 다음에 요거 단축제도만 한 번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휴직을 분할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요거 단축도 분할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휴직 1회하고 플러스 그다음에 단축 제도를 1회 이렇게 합해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5가지 방법이 있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총 1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범위 내에 있으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명예, 고용, 뭐 평등, 감독관 이런 말이 나오죠. 명예, 그러니까 고용 평등을 감독하는데 앞에 명예자가 들어갔어. 명예.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 내부에서 남녀 간의 차별이 있다든지 아니면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다든지 할 때 그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이나 조언 역할을 하고 이러한 차별금지 정책을 널리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 사실이 있으면 관련 당국에 이제 신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감독관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사람은 누가 되느냐 보세요. 근로자 중에서 임명이 된다 이거야. 근로자 중에서. 근데 누가? 네, 노사가 노사 합의로. 노사가 이제 추천하는 거겠죠. 노사 합의로 추천하면 됩니다. 근로자 중에서 뭔가 이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추천하면 돼요. 요 시험 문제가 가령 뭐 노무사, 자 외부 그 노무사라든지 외부 전문가 중에서 추천하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안 됩니다. 근로자 중에요. 그리고 요 사람의 이제 특히 임기가 3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무보수죠. 무보수고 비상근이라는 점.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명예라고 그랬죠? 명예. 네. 그러니까 명예, 무보수에다가 비상근이다. 자,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용자 촉진에 관한 법률. 네. 고령이라고 해서 차별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고령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령자들은 취약계층이니까 이 사람들의 고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펴야 됩니다. 국가가. 이러한 법이 또 있어요. 이 남녀고용평등법과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부각되는 법률이니까 이 내용에서도 출제가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령자는 누구냐? 55세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55세요. 그러면 앞에다가 준자를 붙여서 고령자하고 비슷한 사람 뜻이죠. 그러니까 곧 고령자가 될 분들. 이건 50세에서 55세 미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미만. 네. 이건 법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앞으로 고령자, 준고령자란 이야기가 이 법률 안에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정의를 내놓는 것입니다. 네. 차별을 금지하란 말인데 무엇을 금지하느냐? 연령에 의해서 차별을 금지하라는 것이에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을 하면 안 되는데 어떤 영역에서 차별을 하면 안 되겠어요? 처음에 이제 모집하고 이제 채용을 하는 이런 단계가 있겠죠.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능력은 똑같은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조금 이따 보는데 예외는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원칙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임금 이외의 어떤 다른 금품을 준다든지 그리고 복리 후생 면에서 차별을
가하면 안 되겠다 이거야. 네. 그리고 교육 훈련. 네, 교육 훈련 아니면 전보 배치 승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해고나 퇴직을 시키는 데 있어서 고령자를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거기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이런 경우에도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비차별이라는 거야. 다음과 같은 경우는 연령에 의한 차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직무의 성격상, 직무의 성질상 특정 연령대가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어떤 일은 20대 그 체력이 강한 사람만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고령자를 채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차별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근속 기간에 따라서 아까 요거 있죠? 요거 뭐 임금이나 금품, 복리후생에 있어서 차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정년을 설정하는 건데 법령이나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데 여기 조심하실 것이 근데 이것은 이 법률에 따라 해야 돼요. 네. 법률에 따라서. 그러니까 무조건 그 사용주가 자의적으로 정년을 설정하면 안 되고 법률에 따라서 정년이 설정됐다. 이건 그러니까 법이 허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정년 설정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용주가 마음대로 자 우리 회사는 50세가 정년이야. 그래가지고 50세 넘으면 막 퇴직시키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4번도 있어요. 그 특정 연령 집단에 적극적인 고용 조치를 취하는 거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 자, 거기 뭐 진정 권고 이런 말이 나오죠. 뭔가 지금 누가 잘못했다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법률은 고령자를 연령 차별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연령을 차별당한 피해자가 있다고 합시다.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진정서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원칙이나 기타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진정서 제출할 수 있는 곳이에요. 독립적인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진정서를 받는 다음에 조사를 해봤더니 진정서의 내용이 옳다 이거야. 그러면은 권고 조치를 취합니다. 권고한다는 거예요. 권고. 당신들 이렇게 연령차별 행위를 하고 있으니 구제 조치와 같은 걸 취해 주시오. 그죠? 요게 말이지 시정명령이 아니에요. 시정명령 단계가 되면 이거는 국가가 명령을 내린 것이고 상대방이 이걸 위반하면 일정한 제재가 들어갑니다. 시정명령은 아니고 요 권고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행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때 시정명령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국가인권위원회에 권고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해 정당한 이유가 없이 그러면 이제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이 주체를 잘 비교하셔야 됩니다. 네, 시정명령 내리는 것은 인권위원회가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신청하거나 그러니까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특히 이 시정명령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는 경우는 이걸 마냥 늦추면 안 되니까 일정한 기간을 정해놨어요. 3월 이내에. 자, 시정명령은요, 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권으로 하거나 아니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특히 요 신청에 의해서 시정명령 내릴 때는 시정명령 내릴지 여부를 어떻게 해요? 3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그 밑에 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저러한 시정명령 내려놓고 그 사업주한테 이행 상황을 제출하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피해자도 역시 또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이게 신고할 수도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고용 촉진, 고령자의 고용 촉진과 관련된 시책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보면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만 좀 뽑아놨는데요. 첫 번째로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의무가 있을 수 있어요. 노력입니다. 노력. 자, 노력이에요. 이제 하여야 한다 이렇게 안 돼 있고요. 노력해야 한다. 우리 법률 조문 이런 말이 나올 때 조심해야 돼요. 노력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노력하지 않는 사업주가 있다고 해서 뭐 벌금이나 과태료와 같은 제재 처분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업체에게 전부 이런 노력 의무를 주지는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업체, 좀 대규모 업체죠. 얘네들은 이른바 기준 고용률을 이상으로 그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준 고용률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왔어요. 기준 고용률이 미리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이것도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제조업 있죠. 제조업이 있고 운수업, 임대업, 부동산업. 그다음에 그 외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제조업은 상시 근로자의 100분의 2 이상, 여기는 100분의 6 이상, 여기는 100분의 3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알겠습니까? 이제 이런 업체가 고령자를 이 정도 이렇게 고용을 하도록 어떻다? 노력해야 된다는 거야. 노력. 이걸 외우실 때 아무래도 이런 게 좀 위험하죠. 그죠? 제조업체가 이런 것들보다 위험하니까 가능한 한 이제 아주 많은 그 고령자는 채용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좀 낮습니다. 100분의 2. 근데 이런 건 상대적으로 제조업에 비해서 고령자를 채용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거야. 그래서 숫자가 좀 6으로 많아요. 그다음에 중간 정도 되는 것들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 3은 6 이렇게 알아두세요. 2, 3, 6. 자, 계속됩니다. 여기와 관련돼 가지고 이 상시 300명 이상 채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이러한 고용자의 고용 현황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노동부 장관이 이 제출된 서류를 보고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필요한 조치의 시행을 권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동 현황 제출하면 장관은 또 권고하는 거예요. 권고지 뭐 벌금을 부과한다 이렇게는 안 돼 있어요. 이게 서로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뭐 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잘하는 업체들은 또 국가가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금을 감면해 줄 수도 있습니다. 조세를 감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원금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에는 지금 100분의 2만 채용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어떤 회사가 100분의 5, 6 이렇게 높게 고령자를 채용한다. 그럼 더 장려를 해주니까 그때는 세금을 감면해 준다 이거야. 초과 고용하는 업체는 세금 감면이고요. 그리고 각종 지원금은 지원금은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초과한다 이런 말은 없어요. 이제 지원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것이 우선 고용 직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선 고용 직종. 누구를 우선하느냐? 바로 고령자 등. 고령자나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직종을 미리 국가가 고시하는 거예요. 널리 이제 알려준다 이겁니다. 이게 고시합니다. 다음과 같은 직종은 고령자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요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 사업주의 종류에 따라서 국가, 그다음에 지자체, 공공기관. 이 경우는 우선 고용 직종에다가 이 고령자나 준고령자를 우선 고용해야 합니다. 해야. 그다음에 그 외 사업자. 그 외 사업자는 어때요? 우선 고용 직종에다가 고령자 등을 고용하도록
노력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또 다르죠? 네, 국가나 지자체 공무원은 고용해야. 이게 이제 싹 바꿔서 출제를 하니까 조심하시고요. 근데 거기 밑에 박스 안에다가 조금 자세히 설명했어요.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언제 우선 고용해야 하느냐. 거기가 나오죠. 네. 그래서 그 박스를 좀 보세요. 우선 고용 직종이 신설되거나 확대가 돼가지고 인력을 보충해야 될 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규 채용을 해야 될 때. 네, 신규 채용을 할 때. 그 다음에 인력을 보충해야 될 때. 이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런 말들에서 이제 이어지는 건데 결론. 이렇게 법률에 보면 뭐 노력하라 이런 말이 나오죠. 노력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경우는 또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노력이나 이러한 그러한 고용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부진한 사업주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네. 제대로 이걸 성실히 이행을 못한 그런 부진한 사업주가 있으면 고용 확대를 요청할 수까지 있습니다. 네. 일단 부진한 사업주 있으면 왜 부진했느냐 이제 이유를 받아요. 이유를 딱 받아봅니다. 뭐 이렇고 저렇고 해서 고령자를 채용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정당하지가 못하다. 그러면 이때는 고용 확대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고용 확대하시오.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청했는데 그 요청에 또 따르지 않죠. 정당한 이유 없이 요청에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용을 공표할 수 있고 각종 고용 관련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국가가. 요 파트가 좀 복잡하긴 한데 논리를 아시겠습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제 고령자들 고용 촉진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바로 저겁니다. 상시 300인 이상. 이걸 기준 고용률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고용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노력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권고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조치를 권고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잘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도 있어. 그리고 이제 별도의 이야기인데 국가는요 우선 고용 직종이라는 것을 고시할 수가 있습니다. 고령자를 우선할 수 있는. 그런데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은 그 우선 고용 직종에다가 고령자들을 우선 고용하도록 돼 있어요. 의무예요, 의무. 근데 그 외 사업자는 이제 노력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러한 의무나 이러한 노력 의무, 그죠? 필수적인 의무, 노력 의무를 부진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런 사업주가 있죠. 그러면 부진한 이유를 받아봐요. 받아보고서 그 이유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고용 확대하도록 요청합니다.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요청을 또 거부하죠. 그러면 이제 내용을 공표하거나 아니면 고용 관련 서비스를 중단시켜 버린다 이 말씀이에요. 자, 끝으로 거기 이제 6번 하나 남았습니다. 6번. 정년 퇴직자의 재고용이 있어요. 자, 정년으로 물려난 근로자들. 지금 2016년부터 시행되는 보면은 정년을 60세로 하고 있는데 60세를 하더라도 실제로 신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재고용에 대한 욕구가 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혹시 다시 정년 후에 다시 그 직장에 그 당해 사업체에 재고용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재취직하고자 원하면 재고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노력입니다. 또 그래서 갑자기 다시 재고용되기를 원한다 하면은 재고용하도록 사업주는 노력해야 된다 이러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지금 60세까지 살다가 60세까지 이제 고용되다가 여기서 퇴직을 했죠. 한번. 근데 만약에 재고용됐습니다. 그럼 재고용됐을 때 이 기간 있죠. 근속 기간.
근속 기간은 얼마로 해야 될까요? 과연 이 사람은 이제 동일한 업체잖아요. 동일한 업체. 그럼 이게 만약에 5년이다. 재고용된 기간이 5년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예전에 30년 동안 일했어. 그러면 35년을 근속한 거냐 이렇게 따져야 되냐 이거죠. 그리고 임금은 아마도 이분은 이제 60세에 정년퇴직할 때 임금이 상당 수준 높았을 거예요. 이제 고위직이다 보니까. 그럼 이때도 임금을 똑같이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남죠. 그래서 이 합의를 하면 그러니까 사용주와 재고용된 근로자 간에 합의를 하면 근속기관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과 임금을 또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험에서 재고용됐을 때는 종전의 근속기간 플러스 재고용된 기간을 합해서 통산해서 근속기간을 계산해야 된다 이러면 틀립니다. 그리고 임금은 달리 정할 길은 없다. 이런 말을 해도 또 틀리는 거예요.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달리. 네. 그리고 이렇게 사업주가 이렇게 노력한다는 거는 또 장려를 해야 되죠. 국가로서는. 그래서 이러한 사업주에게는 국가가 이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네, 이런 표현도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네, 여기까지가 이제 연령차별금지법이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잠시 쉬었다가 제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